Right, 그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신경준 선생님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할 오늘의 9번째 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인류새 대멸종을 막아라 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지구가 생긴 이래 길고 긴 지질시대 중에서 우리는 홀로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시대를 인류새로 구분하고 인류새의 특징을 대멸종이라고 손꼽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걸까요? 인류새 대멸종.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려고 하는 것들은요, 왜 과학자들은 현재를 인류새라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인류새에서 대멸종의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대멸종을 막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인류새에 대해서 그린 콘서트의 동영상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류새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류새는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파괴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인류가 등장하기 전부터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성캄브리아대에도 생물들이 살았지만 본격적으로 동물이 등장한 것은 고생대라부터입니다. 지구의 기나긴 역사를 차지하는 선캄브리아대를 지나서 고생대부터 어류, 불가사리, 그리고 다양한 육상 동물들까지 등장을 하였죠. 그 다음에는 중생대, 신생대가 이어집니다. 신생대는 6,600만 년 전에 시작했는데요. 인류는 그 중에서도 1만 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46억 년의 역사 중에서 인간은 1억 년 전도 아닌 단 1만 년 전 지구에 등장했고, 불과 300년도 되지 않자 자동차, 공장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가 바로 인류새, 즉 인간의 시대라는 것이죠. 인류의 시대를 등장을 알리는 것은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었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편지를 넘어 문자 메시지, 인터넷, 5G 이렇게 세계가 초연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류새가 지구의 대멸종을 일으킨다고요? 네, 이렇게 눈부신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은 발전하였지만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대기, 해양, 토지 등 다양한 오염이 일어나면서 인류가 자연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오늘 그린 콘서트에서는 육식과 관련된 자연환경 파괴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한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화면 속 문구에 집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총균쇠라는 책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 책의 저자 제로미 다이아몬드는 인류에 대해 관심이 참 많아서 관련 연구를 좀 많이 진행해온 학자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인간이 힘이다에 한번 주목해보면 인류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생물은 탄생과 멸종을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하지만 수억 년, 수만 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인류, 즉 인간이 등장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인간으로 인해서 지구의 다양한 생물이 갑작스럽게 멸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현재에도 다양한 국가들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이 많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구 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거대하다는 것을 제러미 다이아몬드가 말한 것이죠. 이러한 인류새에서 주목한 문제인 생물 대멸종과 관련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콘서트에서는 다음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용어들인 만큼 꼭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멸종, 채식, 육식, 곤충, 배양육, 대체육. 대체육.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관련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Scientists say we are heading for a mass extinction. No, we are not heading for one. We are already in mass extinction.
geological standard. We have entered a new age and so 시작하면서 인류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인류세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도우너 멘토님, 인류세가 무엇인가요? 네, 인류세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 먼저 인류의 등장 시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두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만약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1년, 즉 12개월로 나눈다면 12월 31일 오후 9시 30분쯤 인류가 탄생했고 11시 59분 40초가 돼서야 비로소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과학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도 자정을 잔 1초 남긴 그 짧은 시점이었죠. 네, 그러면 그렇게 기나긴 우주의 시간 속에서 인류세가 시작된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겠군요. 자, 138억 년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요약했을 때 12월 31일 9시 30분 가장 마지막 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인류가 탄생했어요.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알기 시작한 것은 자정을 딱 1초 남긴 시점이죠. 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구 나이 46억 살이잖아요. 46억 년 전의 그 시간에서 우리의 인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한 호모사피엔스는 30만 년 전에 등장했고요. 길고 긴 지질시대 인간의 등장은 아주 짧고 짧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인류에 대한 또 다른 지질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류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인류세는 무슨 뜻일까요? 인류시대를 얘기해요. 인류시대는요, 우리 안트로포스와 세를 합친 말이에요. 안트로포스, 세. 인류시대란 얘기죠. 자, 우리 지질시대는요, 무슨 대, 무슨 기, 무슨 세로 구분되는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지각변동, 그리고 생물종의 변화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홀로세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12,0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났었잖아요. 그리고 간빙기가 왔었고요. 이때 과학자들이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세대를 구분하려는 이유는요, 지구의 환경이 급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로 인한 지질시대이기 때문에 인류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인류세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폴 크루첸 교수예요. 이분은 2002년 발표한 자료에서요, 우리는 인류세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요. 자, 네덜란드의 대기과학자였었던 폴 크루첸 교수, 오존층에 구멍을 발견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전문가이기도 해요. 이처럼 폴 크루첸 교수를 통해서 알게 된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구에 끼치는 지질학적, 기후학적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현 세대를 인류세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이유는 우리 앞선 강의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 대기, 온실가스의 탄소가 많아진 거죠. 이산화탄소요.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요. 온실가스 많아져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구의 열을 더 많이 머금고 있죠.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죠. 이 지구 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대요. 자, 인류세의 증거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거에 공룡이 멸종을 했어요. 그러면 공룡처럼 사라질 또 하나의 대멸종, 요걸 인류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세계의 유명한 제러드 다이어몬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총균세라는 책을 써셨죠. 자, 지구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은, 우리의 영향은 아주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대멸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 통섭의 저자인 에드워드 윌슨 있잖아요. 이분도 지질학적으로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과학자, 학자, 저자들이 많은데요. 그럼 지질시대, 대멸종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표면에서 지각이 형성되잖아요. 현재까지 시간을 지질시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질시대의 원인, 우리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빙하기, 이 지질학적 사건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류가 지구에 등장하기 전에 이미 다양한 생물들이 지구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5번에 걸쳐서 대멸종을 경험했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첫 번째의 대멸종, 오늘 5번째의 대멸종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명의 친구 이름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대멸종은요, 첫 번째 친구를 얘기할게요. 오르도비스기이고요. 4억 4,500만 전에 일어났어요. 빙하기와 화산 폭발로 해상 생물 중이 86% 멸종했거든요. 자, 두 번째 대멸종, 3억 7천만 년 전 대본기의 끝이었어요. 운석 충돌했고요. 빙하기가 찾아왔고요. 75%의 종이 멸종했대요. 세 번째는요. 페름기 말에 왔어요. 2억 5,200만 년 전이었고요. 지구온난화, 운석 충돌, 화산 폭발과 같은 지구 생명체 약 96%가 사라지는 가장 큰 멸종기였어요. 네 번째는요. 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트라이아스기예요. 2억 100만 년 전에 발생했죠. 화산 폭발, 그리고 토지가 사막으로 변했어요. 사막으로 변하면 생명체가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물이 부족한 것처럼요. 그래서 생명체의 80%가 멸종했다고 해요. 다섯 번째 멸종기, 6,600만 년 전. 우리는 살아가지도 않았던 시절이에요. 백악기 말이거든요. 이때 공룡이 멸종했어요. 운석 충돌과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보고 있어요. 76%의 생물종이 멸종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현재 인류세의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지질시대는 화석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요. 고생대에는 삼엽충이 있었고요.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가 있었고요. 이렇게 표준화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류세의 표준화석은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 그림을 보세요. 치킨, 그러니까 닭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자, 영국의 레스터대 연구팀은요, 인류세를 알리는 표준 화석으로 닭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너무 우습지만 현실이에요. 현재 지구상에서 키우는 닭 약 230억 마리, 230억 마리라고 해요. 자, 무게로 합치면요, 지구상의 모든 새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전 지구의 인구수보다 3배나 더 많아요. 우리 인구는 78억 곱하기 3배 하면 닭이 된다고 하네요. 인간 하나, 닭 3마리, 그 개념인 거죠. 고기를 어깨에서 키우는 닭은 야생 닭과는 달라요. 왜냐면 야생에 있는 닭을 우리가 얘를 길러서 현재의 닭으로 진화시켰거든요. 자, 다리와 가슴은 비대하고요. 심장과 뼈는 왜소해서 뼈에 구멍이 많아요. 날 수도 없어요. 빨리 자라서 더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개량을 했기 때문이죠. 자, 닭은 인구의 3배라고 했어요. 230억 마리. 그런데 닭은 늘어났는데 야생동물들은 빠르게 멸종되고 있다고요? 어디서 얼만큼 멸종되고 있는 것일까요? 라이크린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게요. 확실히 녹지대, 숲, 아마존과 같은 곳들인 거예요. 중남미 지역에서는요 94%나. 근데 이 연구 결과는요 WWF 세계 자연기금이 2020년도에 발표한 자료예요. 제목의 이름은 지구생명 보고서. 그러면 1970년도부터 2016년까지 약 45년 동안 전 세계 척추동물 개체군을 분석했는데 68%나 감소했대요. 어느 지역이 많은가 하면요, 중남미, 남아메리카인데 남쪽에 있죠. 얘는 브라질 아마존으로 많이 알려진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선 벌써 척추동물이 94%나 줄었대요. 아프리카 65% 줄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무려 45%가 줄었대요. 북미 지역은 33%,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24%. 전 세계 평균으로는요, 제목처럼 68%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멸종의 속도가 문제인 거죠. 우리 사라지는 생명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이 친구들과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 라이크린 친구들과 오늘의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배나 빨라진 속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2015년에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에서는요, 현대에 들어서 100배나 빨라졌다는 결과를 냈어요. 1500년 이전의 척추동물 멸종 속도와 비교했고요. 이후의 속도를 비교했고요. 이전 100년 동안 1만 년 중에 딱 2종이 사라졌다면 지금은 1500년 이후에는 그 속도가 100배나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척추동물은 60%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이만큼 멸종 속도가 빨라진 거잖아요. 이렇게 빨라진 이유가 뭐냐면요, 맞아요. 친구들도 알고 있군요. 바로 인간 때문인 거죠. 1500년을 기준으로 근대로 넘어갑니다. 인간의 산업화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0.0
0.1%의 인간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자, 이 결과 2018년 이스라엘 과학연구소에서 발표했었는데요. 자, 생물,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약 5,500톤인데요. 그 중에서 식물이 82%예요. 우리 4,500억 톤을 차지했었어요. 근데 인간은요, 우리 78억이잖아요. 6천만 톤에 해당이 돼요. 생물 양으로 치면요. 이 양은요, 0.01%인데요. 어떤 동물이랑 비슷하냐면요. 흰개미의 양과 비슷해요. 0.01%밖에 차지하지 않는 생물량이 지구의 전체에 있어서는 인류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식물들의 멸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0.01%의 아주 작은 양의 생물량이에요. 흰개미랑 비슷해요. 그런데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요. 그래서 인류세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흰개미가 영향을 미쳤더라면 개미새 또는 흰개미새라고 불렀겠죠. 인류새가 그래서 단어가 탄생을 했죠. 자, 야생동물이 멸종하는 건 너무 슬퍼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의 고리로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많이 들었어요. 생물 다양성. 라이트 그린 친구들은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 이 다양성의 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생물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서식하는 생태계 또는 생물들이 지니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도 포함하는 개념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실제로 2020년 유엔에서 발표했어요. 생물 다양성 전망에 대해서요. 현재 야생동물의 개체수 70년대에 비교해서 3분의 1밖에 안 남았고 유전 다양성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촘촘하던 먹이 사슬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자, 아시죠? 아래쪽에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면 먹이 사슬에 있어서도 위쪽 피라미드 상도 그렇고요. 먹이 사슬의 고리가 촘촘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외롭게 그 고리망을 벗어나는 생명체들이 생겨요. 그걸 멸종이라고 하게 되죠. 자,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 끝자락에 있는 생물들이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깨끗한 공기, 물, 흙의 영향을 우리가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질병 발생을 억제해주는 이런 생물들의 고리망이 사라지게 된다면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과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존 개념인 거죠. 자, 다음 볼게요. 내 눈을 바라봐, 나를 잊지 마, 나를 생각해줘 라고 얘기하는 생물종의 이야기. 자, 멸종 위기에 몰린 동물들이 저를 기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주변의 꽃나무 식물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돼요. 자,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동물들의 눈을 보면서 어떤 동물인지 라이트 그린 친구들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나는 누굴까? 첫 번째 사진, 반짝반짝 멋진 눈을 가지고 있어요. 라이트 그린 친구들 누구라고요? 네, 맞아요. 이 친구는 바로 호랑이. 정답은 호랑이에요. 자, 그런데요. 너무나 많이 호랑이를 잡아들였어요. 서식지가 줄었어요. 대부분 지형에서 멸종했고요. 이 아무르 호랑이로 불리는 이 호랑이도 한국에서 1921년에 끝으로 멸종했대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현재는 러시아에 가서 만날 수 있어요. 500마리 정도 남아있다고 하네요. 자, 아무르 호랑이, 우리 한국에서도 살았던 호랑이 다시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날 오기 바라고요. 우리 백두대간 국립공원에서는 호랑이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한국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나는 누굴까? 갈색 털에 갈색 눈. 조금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이트 그린 친구들이 맞춰주세요. 뭐라고요? 소리가 들려요? 맞아요. 이 친구는요, 붉은 여우예요. 한때는 한반도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포약했고 쥐약으로 멸종에 놓였다고 하네요. 자, 토종 붉은 여우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동물 가볼게요. 나는 누굴까? 자, 우리 얘는 회색 털, 그리고 동그란 눈, 하지만 이빨은 날카롭다고 하네요. 누굴까요? 조금 어려워요. 아까 붉은 여우보다 더 어려워요. 자, 늑대.
선생님도 늑대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만나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자, 한국의 늑대는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동물원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야생 늑대는 멸종했다고 하네요. 한반도에서 유일한 서식지는 북한의 개마고원이라고 하네요. 자, 나는 누굴까? 제 눈이 귀여운가요? 또는 무서운가요? 흰색인데 검정 눈동자 이쁘네요. 카리스마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누굴까요? 라이코닌 친구들, 맞아요. 회색 앵무입니다. 자, 회색 앵무는요, WWF 세계자연기금이 정한 2020년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종이라고 해요. 가나 남부에 서식하게 되는데요.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개처분에 99%가 줄었다고 해요. 슬퍼라. 우리 이 친구들 지금 만났었던 호랑이, 붉은 여우, 회색 앵무 다 지켜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나는 누굴까? 검은 피부, 검은 눈동자, 많이 보았고 사람을 닮았어요. 고릴라. 자, 이 친구도 2020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됐어요. 콩고 민주공화국 카우즈비에가 공원에 살고 있어요. 개체수가 무려 87%나 감소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 이제 활동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를 대표해 너에게 라고 하는 활동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인류를 대표해 보는 활동이에요. 자, 워크북을 펴시면요, 이 그림은 우리 성실화랑에서 만든 멸종위기 동물 그림이에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 닷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다기도 해요. 너무 이뻐요. 000000 동물들이 있어요. 자, 퀴즈로 만나본 동물들도 있고요, 또는 다양한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 멸종 위기를 맞고 있는 동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자, 적어주시면요, 편지 형식도 좋고 그림도 좋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도 좋아요.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내용, 지금은 인류세 대멸종을 막아라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대멸종을 막을까? 친구들이 생각하는 인류세의 대멸종을 가는 원인,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 자, 우리 마찬가지로 그림 콘서트 영상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가축 중에서 제일 많은 것도, 그리고 생태계 균형이 깨지는 것도 모두 결국은 인간,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육식을 즐기는 식습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가축들을 키우고, 또 그 키우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숲속의 나무들을 뱁니다. 네, 여러분 PPT 화면을 보시면 산이 불타고 있죠. 이처럼 가축의 사료를 재배하는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서 숲속의 나무들을 베고 불태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브라질의 경우에는 아마존이 매일매일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1년간 경기도 면적보다 더 넓은 숲이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현재는 74억 명인 세계 인구가 2050년에는 97억 명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간 육류 소비량도 지금보다 70% 이상 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UN 식량 농업기구는 2050년이면 육류 소비량이 소, 닭, 돼지 등 모든 육류를 합했을 때 연간 1000억 마리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을 기준으로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이 49.1kg이었다면 불과 1년 만에 약 5kg가 증가했으니 점점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육류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가축에게 주기 위한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계속 베어지고, 또 가축으로부터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가 또 많이 나오겠네요. 적당한 온실가스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아지면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36.5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요. 네, 육식이 심각한 만큼 그 육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육식을 멈출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맞아요. 우리 영상 속에서 소개한 내용이 대멸종을 막을 방법 중에 하나, 육식을 줄이는 거였어요. 자, 2018년 이스라엘 와이즈원 과학연구소가 연구한 결과
육류 포유자의 60%는 인간이 키우는 가축이고요. 36%는 인간이고요. 야생 포유류는 4%예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70%가 닭이나 오리와 같이 인간이 키우는 가금류고요. 야생 조류는 30% 뿐이었어요. 자, 야생 동물보다 인간보다 훨씬 많은 것은 가축이잖아요.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육식이었던 거죠. 야생보다 육식 동물이 더 많은 현실. 자, 이렇게 육식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숲의 목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숲을 벌목하고요, 아마존과 같은 밀림을 태우고요. 이렇게 되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게 되고 농장주들이 소를 키우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또는 사료를 재배하기 위한 콩을 재배하기 위한 농장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숲을 불태우고요, 나무를 수확하고요, 여기를 농장을 만들고요, 또는 목장을 만들고요. 자, 그래서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요, 아마존 열대우림이 얼만큼 파괴됐냐면 2019년에는 9,078제곱킬로미터, 2020년에는 8,400제곱킬로미터, 2년 만에 무려 17,604제곱킬로미터 열대우림이 파괴됐대요. 이거는요, 서울 크기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에요. 이렇게 열대밀림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축 사료하는 농장도 늘어났다고 했죠. 자, 지구상의 토지 면적의 25% 이상이 가축 사료를 생산한다고 하네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가축이 먹을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료를 먹은 가축을 우리는 육식하고 있는 거죠. 자, 세계 농주의 80% 이상이 또 가축을 기르는 데 사용되는 데 비해서 축산업으로 얻은 식량은 모든 인류가 섭취하는 칼로리의 18%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요? 2021년 유엔 환경계획에서요. 자, 우리 온실가스를 내뿜는 육식의 종류, 소고기가 가장 많이 내뿜어요.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거든요. 그 다음은 양고기고요, 치즈고요, 낙농 가축이고요, 다크 초콜릿이고요, 돼지고기고요, 가금류고요, 그 다음에 양식용 분유고기예요. 그 아랫속은 달걀이 있고요. 자, 이 자료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육식으로 인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16.5%에 달한다고 해요. 이 중에 육류와 관련된 게 61%가 넘고요. 이건 교통수단이 내뿜는 것보다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공장 또는 자동차 그리고 육식, 요거는 지구의 온도를 덮이고 있는 대멸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 거죠. 자, 오늘 저녁 육식으로 준비했다면 요거 조금 줄이면 안 될까요? 오늘 한 끼만이라도 말이죠. 자, 라이크린 친구들, 이렇게 육식이 늘어나잖아요. 자, 육류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1인당 육류 소비량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래프처럼 너무 커지고 있어 지금 급격하게요. 자, 이렇게 늘어난 육식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볼게요. 2014년에는 한국인 1인이 1년 동안 먹는 고기의 양은요 45.1kg이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53.9kg으로 늘어났대요. 육류의 소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가축의 소를 더 많이 길러야 되잖아요. 그럼 점점 더 많이 땅이 필요해지죠. 그러면 가축이 늘어나면 사료의 재배 면적도 늘어나야 돼요. 결국 인류의 대멸종은 앞당겨질 수밖에 없겠죠. 자, 육식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자, 절대적인 답은 아니에요. 미래의 식량을 대체할 수단으로서 곤충이 사례로 등장하기도 해요. 자, 또 하나는요. 이렇게 곤충을 키우는 데는 사료와 물이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산화탄 배출량이 적기도 해요. 자, 사용하는 물의 양, 가축이 먹고 있었던 또는 사료를 재배하는 것보다도 적다고 하네요.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는 물 1000리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귀뚜라미는 1리터면 충분하다고 해요. 자, 어떡하죠? 곤충도 정답은 아니거든요. 자, 우리 곤충은 1kg 된 단백질의 함량은 달걀의 2배, 5배 높고요. 식용 가능한 부분의 비율도 월등히 높다고는 하네요. 방법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됩니다. 자, 또는 배양육을 얘기해요. 실험실에서 고기를 피운 거는요. 자, 배양육은 세포공학 기술을 이용해서요. 살아있는 동물 세포를 배양해서 얻는 식용 고기를 의미해요. 자, 이 고기는요. 우리 과거에 사육했었던 소고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에너지 소비량은 55%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축산 동물보다 배양육이 더 적기는 하지만요. 절대량에 있어서는 이 배양육도 줄여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거든요. 아까 에너지에 있어서도 절약인 것처럼 우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육식도 줄여야 되는 거죠.
자, 실험실에서 키운 배양육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맛은 실제 고기와 아주 유사하다고 하네요. 아까 곤충처럼요. 자, 450g을 생산한다면 약 27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용화되지 않지만 기술이 발달하면 금액도 훨씬 떨어지긴 한다고 하네요. 우리의 식탁에서도 이미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식탁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해결 방법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육식을 줄이자고 했어요. 이런 노력을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제 우리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노력 대멸종을 막을 방법 Right Green 친구들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은요, 고기 없는 일요일. 요즘에 전국 교육청에서도요, 채식 급식을 늘리는 걸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일주일에 하루, 월요일에 하루 고기 없는 식단으로 식사를 하자는 말이죠. 자, 이거는 2003년 미국의 블룸버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어요. 10명 중에 3명이 비만이었대요. 그래서 자신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대신 채식을 하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확장이 된 거죠. 자, 이 고기 없는 월요일은요, 영국의 유명한 그룹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2009년 유럽 의회에서 열린 기후변화 토론회에서 고기를 줄이면 열을 내릴 수 있다, 지구의 열을 내릴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 세계에 제안을 했고요. 전 세계에 확장이 되었어요. 최근에 BTS나 블랙핑크가 선한 영향을 가진 것처럼 당시에는 비틀즈가 우리에게 그런 활동을 추천했다고 하네요. 자, 고기 없는 월요일로 기후변화를 줄인다고 했잖아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고 가장 확실한 노력은 채식이라고 UN 식량 농업 기구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도 그렇고요. 인천, 대구, 충남, 충북 전국에서는 또는 울산에서는 채식 급식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일주일에 한 번 채식을 하잖아요. 연간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이건 19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또는 우리나라 석탄 화력 발전소 한 기, 이걸 한 개라고도 부르고 한 기라고도 부르거든요. 석탄 화력 발전소 한 개가 내뿜는 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끼 채식으로요, 화력 발전소 4개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운전할 때는요, 560km의 거리를 달려갈 수 있는 양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대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와, 주말에 고기 드셨으면 월요일에 한번 쉬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워크북 한번 펴보세요. 고기 없는 한 끼 식사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식단을 구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식단을 구성해 보도록 할 거냐면요, 육식 대신 식물성 고기도 있어요. 콩가스라고 하는 음식 만나보셨나요? 네, 콩으로 돈가스를 요리한 것처럼 콩고기를 돈가스처럼 요리한 거죠. 자, 이렇게 식물성 고기는요, 동물성 재료가 아닌 콩이나 밀과 같은 식물성 재료에 의해서 고기의 맛이 나도록 하는 음식이에요. 동물을 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물을 길러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가 적어요. 식물성 고기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요리할 수도 있고요, 고기 없는 식사를 만들 수도 있겠죠. 와, 우리 그거 알아요? 우리 잉글랜드의 포레스트 그린이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축구팀인데요. 2015년도부터 채식주의 팀이 됐대요. 유엔에서 가장 친환경 팀으로 인정받았대요. 짝짝짝짝. 2020년 롯데 자이언츠도 도전했어요. 이 선수들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 대신 식물성 대체용인 제로미트를 제공했다고 하고요. 이 제로미트는 시중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고기 대신에 식물성 고기를 말이죠. 자, 채식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 가끔 고기를 줄이는 걸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육류를 빼는 걸 플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닭과 같은 날짐승들까지 빼는 걸 페스코라고 하고요. 여기서 날짐승 빼고 계란까지 먹는 걸 락토오보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채식하는데요, 요거는 또 뭐냐면요, 계란까지만 먹는 걸 오보라고도 하고요, 또는 유제품까지 먹는 걸 락토라고도 해요. 근데 아예 그냥 야채만 먹는 채식은 비건이라고 합니다. 비건은 아닐지언정 가장 마지막 단계인 플렉시테리언부터 출발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고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요리법. 와, 불로 요리하지 않고
또는 비빔밥을 만들거나 이런 방법들을 요즘에는 먹방의 음식을 선택하는 건 개인의 자유라고 하지만 그 음식을 기르거나 우리가 소돼지, 닭이나 야채를 우리가 수확하진 않잖아요. 결국 어떤 재료를 선택할지는 결국 대멸종을 막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식물들을 재배하는 건 요리사가 아니었고 농부였기 때문이죠. 자, 음식들이 어떻게 오이는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고요. 자, 비법. 자,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면 최식 된장찌개,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채식 짜장면, 이런 요리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양한 요리법 먹방에서 찾아보세요. 고기 대신 말이죠. 자, 또 하나요. 채소로 한 끼, 그리고 최소 한 끼, 채소로 먹는 최소 한 끼를 준비해 보시면 요 그린피스에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메일을 남기면 채식 요리법을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와, 너무 신나요. 그 라이꾸린 친구들 또 하나 있어요. 고기 없는 월요일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되면요. meatfreemonday.co.kr 다양한 식단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 이제 해볼 거예요. 우리만의 채식 급식 메뉴를 만드는 걸 말이죠. 학교에서는 채식 급식이 전국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기존의 급식판이에요. 현재 어떤 음식들이 담기고 있는지 월요일. 자, 매일매일 급식표를 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오늘의 급식 무엇일까? 벌써 4교시가 끝나기 전부터 급식 머릿속에 벌써 메뉴가 들어와 있어요. 그 급식 메뉴를 가장 잘 아는 친구도 있고요. 그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의 메뉴가 뭔가? 자,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자, 밥이 있고요, 국이 있고요, 반찬이 4종류가 있을 거예요. 또는 3종류겠죠? 자, 요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메뉴가 되면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세요. 자, 요걸 워크북에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해 볼게요. 자, 또 하나는요.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서 홍보를 해야 돼요. 본인이 하지 않은 걸 하면 안 돼요. 본인이 먼저 채식을 실천하고요. 카드 뉴스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나 신경주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나는 고기 없는 월요일 식단을 만들어 지킬 것이고요.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홍보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카드 뉴스 만드는데요. 우리 한국의 고기 없는 월요일 홈페이지 보면 이 사진 있잖아요. 매주 월요일을 지구의 날로 일주일에 하루 식단에서 고기를 빼주세요. 라는 얘기죠. 자, 요거 있잖아요. 소고기 패티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욕조 10개를 채울 수 있는 물을 소가 먹어 치워요. 소를 포함해서 콩을 기르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욕조 10개로 만들어진 게 햄버거 패티 한 장이라니요. 그래서 육식을 줄인다는 얘기고요. 그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자, 이런 게 카드 뉴스예요. 자, 소고기 패티 한 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휴대폰으로 충전하는 전력으로 따지면 6개월 동안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약이라고 해요. 아까 욕조로선 11개였었는데 엄청나네요. 자,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글그램이라고 하는 걸요. 마켓이나 구글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글그램을 설치하시고요. 진행하는 방법 볼게요. 설치되셨죠 지금? 자, 카드 뉴스의 크기를 선택해요. 가로, 세로 1대1로 할지 또는 4대5로 할지 5대4 할지 크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요. 저는 1대1이 더 좋더라고요. 자, 스타일을 구성해 주세요. 아래쪽 메뉴에서 왼쪽에 보면요. 글쓰기 환경을 선택하는데요. 우선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골라요. 그런 다음에요. 글쓰기 하고요. 글꼴 선택하고요.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고요. 와, 그런 다음에 고기 없는 월요일을 함께 지켜요 라고 하는 게 가운데 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다양한 SNS를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어요. 홍보할 수 있고요. 자, 아까 약속 있죠? 내가 했었던 내용. 차라리 내가 오늘 먹었었던 야채 비빔밥 또는 채식 식단 사진과 함께 글 만들어서 카드 뉴스로 홍보하는 것은 어떨까요? 고기 삑, 육식 삑 빼주시고요. 아셨죠? 이렇게 카드 뉴스 만들어서 SNS 공유하는 활동 두 번째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이 만든 뉴스를 자랑해 주세요. 카드 뉴스를 만들 때 어떤 것을 알리려고 했어요?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예요?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을 썼나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다른 모둠의 카드 뉴스는 어땠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소개한 영상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의 동영상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입니다. 우리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환경 문제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와 같은 재료들, 신소재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바로 대멸종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선택, 채식 식단, 그리고 정책이 변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 플라스틱과 같은 신소재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고마웠고요. 만나서 반가웠고요. 건강하세요. 안녕.